국제투자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원기업의 부상 교재로 보면 22장이 되겠죠. 거기 이제 3절에 석유, 광물, 곡물이 있는데 이 광물 부분을 끝부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차 그 3교시 마지막 부분에 세계 2위 강산업체인 브라질의 발레가 97년 민영화 이후에 M&A 등을 통해서 관련 다각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주차는 이어서 발레는 이제 2000년 이후에 제지, 비료 등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매각하고 철광석, 니켈 등 관련 사업 분야 M&A에 총 24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발레는 캐나다에 잉코를 인수함으로써 니켈 시장 1위로도 부상하는 등 M&A 전략에 힘입어서 2007년 말에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로 1997년 말 대비하면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기동의 경우에는 업계 3위 기업이 2위 기업을 인수하면서 1위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위 기업인 이제 칠레의 코델코는 2006년 세계 전기동 생산량의 17%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3위 기업인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레는 2007년 2위 기업인 미국의 펠프스닷지를 인수하면서 매출 규모 면에서 코델코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곡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곡물 산업 전반에 대한 이 다국적 기업들의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곡물 부분은 상위 3개사가 있는데요. 카길, ADM, 번기 이 3개사가 2003년에서 2007년간 연평균 10% 내외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량이라는 특수성과 국가라든지 유엔이나 뭐 기타 국제기구 등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익률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의 낮은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22-7을 보면 곡물 메이저들의 주요 경영 성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자, 가공 및 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다국적 기업의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곡물산업 가치사슬의 양단인 종자사업과 유통사업도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바이오 연료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미몬산토와 듀폰, 스위스의 신젠타 등이 종자 메이저로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도 1998년에 식료품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2006년 매출의 45%를 식료품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식료품 시장의 6.1%, 미국 시장의 19%를 점유하면서 최대 식료품 유통기업으로도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콩, 옥수수, 밀 등 세계 곡물 무역에서 소위 3대 곡물 메이저 카길, ADM, 번개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역 장벽의 완화로 곡물 메이저의 이러한 장악력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곡물 기업의 주요 성장 전략은 역시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M&A, 전략적 제휴, 정부와의 안정된 관계 유지입니다. 이 곡물 메이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이제 카길이 98년에 2위인
컨티넨탈의 곡물 부분을 M&A 함으로써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바 있죠. 그래서 카길의 세계 곡물 점유율은 2003년에 무려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종자 및 유통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곡물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한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안정된 관계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입 관세, 가격 정책, 생산 보조금 등 곡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방지하고 타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곡물 기업은 미국 정부와의 인사 교류, 대정부 로비 문제,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장의 마지막으로 제4절 이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원 부국과 자원 기업의 부상에 따른 시사점은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 부국의 부상에 따른 사업 기회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네, 두 번째 측면은 틈새 분야 및 경쟁 우위 분야의 적극적인 진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진 자원기업의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인 자원부국의 부상에 따른 사업기회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고도성장과 자원부국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힘입어서 자원의 보유 및 수출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수준 향상이 되면서 내구 소비재 수요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강물 및 곡물 자원 등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연구기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에서 70달러 선으로 하락해도 2020년까지 중동 산유국으로 유입되는 오일만이, 즉 석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이 돈을 오일만이라고 그러죠. 오일만이는 4.7조에서 6.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수입국으로서 가격 상승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기보다는 자원 부국이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원 부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상쇄시킬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수치를 볼까요? 대자원 부국의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2000년에 191.8억 달러였지만 2007년에 오면 481.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향후에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향후 3년간 1,8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자원 부국의 산업 다각화 노력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이 사업 기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죠. 중동,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이러한 자원 부국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한 자원의 저주를 자원의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인프라가 되겠죠. 첨단 신도시, 정보화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고 또한 자원 부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즉 FTA를 조기에 체결한다면 더욱더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틈새 분야 및 경쟁 우위 분야에 적극적인 진출이 되겠습니다.
자원부국들의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원기업이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틈새 분야나 한국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래형 신도시인 UCT 사업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주요 해당 국가를 본다면 오일마니가 풍부하고 IT 기반이 중동 지역에서 어느 국가보다 양호한 아랍에미리트 즉 UAE에 우선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교두보로 해서 인근 중동 국가와 북아프리카로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경우를 보면 신도시 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 1기 신도시 개발이 이제 분당, 일산 등이죠. 그다음 2기 신도시라면 이제 김포 등을 지적할 수 있죠.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에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향 등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풍부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IT, 전자산업 등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동반 지출이 또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의 건설이라든지 IT, 전자산업 등에서 우리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이제 결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 그룹의 복합력을 기반으로 해서 패키지형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제조기술, 플랜트 및 인프라 기술, 경영 노하우, 시스템 구축. 자,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IT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원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복합력을 활용할 경우에 자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이나 사업 분야에서 기회 선점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주식회사 대우 인터내셔널 등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개발과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연계시킴으로써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선진 자원기업의 전략에 대한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미래의 자원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의 확보가 주요 관건이겠죠. 자원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M&A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글로벌 거대 자원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 및 농산물 유통의 대형화나 전후방 산업에 위치한 기업들의 연합전수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국경 없는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 전략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내 자원기업도 글로벌 기업을 M&A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적을 초월한 경영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식량 메이저 번기는 원래는 네덜란드 기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으로 출발해서 벨기에,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현재는 미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원 관련 공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영화 이전에 방만한 경영에 직면했던 발레의 경우도 1997년 민영화를 통해서 과감한 도전 정신과 우리가 흔히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그러죠. 과감한 도전 정신과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 2위의 광산업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영화의 한번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민영화의 장점은 뭐 크게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의 대표적인 단점이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 자, 관료주의 또 폐해는 결국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글로벌 경쟁에 처했을 때는 필요한 제품을 누가 적시에 내놓게 되는가, 시장에 출시하게 되는가가 그야말로 경쟁의 관건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는 결국 시의성, 이 의사결정의 신속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은 민영기업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효율성, 뭐 세 번째 경영 합리하고도 이제 연결 짓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뭘까요? 결국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영기업이 공기업보다는 대체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자, 혁신이 일어날 때 결국 생산성이 제고될 거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결국 기업의 수익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즉,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기업보다는 민영기업에서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공기업은 경영이 실패해도 결국 뭐 구성원들에게 어떤 크나큰 어떤 페널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영기업의 경우에 경영이 실패하면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죠. 따라서 끊임없이 결국 혁신하고 생산성 높이고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가 민영기업은 분명한 반면에 공기업은 그런 것이 민영기업에서는 월등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결국은 민영기업, 특히 민영화해야 되는 공기업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 강의 계획서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짜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5주째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이렇게 소화하는데, 교재는 제가 21세기 글로벌 M&A 포커스, 투자 포커스라는 교재를 가지고 쭉 이제 2주소부터 이제 15주까지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경험해 왔듯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초에는 뭐 4주, 그 다음에는 8주,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 그야말로 25분에서 26분 강의를 제가 1시간에 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2시간에 가까운 이런 양을 하는 겁니다. 25분 강의지만 오프라인으로 강의 보면은 2시간 강의의 분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진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교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패턴으로 보면 결국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주차 강의를 찍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진도는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4주도 강의 계획서 상에 없는 이제 4주가 끝나고 5주째부터 오프라인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가 쭉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주차 강의에서 이렇게 다 뭐 그것도 이제 다 마치지 못한 경우죠. 3시간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이제 좀 착각을 했는데요. 요게 끝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22장 강의가 끝났죠. 22장 강의. 여기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23장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야 될 얘기를 지금 이제 22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23장 이제 강의를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23장 강의를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장 강의를 끝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다시 23장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은 이제 세계 주요 국가의 FDI 유치 정책 분석입니다. 요거는 크게 이제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이 아시아 주요 국가, 2절은 유럽 강소국, 이제 3절은 아일랜드 사례입니다. 뭐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2시간까지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그거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제조 공장인 중국과 유럽의 이제 생산 메카인 동유럽이 주변 국가의 IFDI를 흡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 예를 든 게 이제 싱가포르, 대만, 일본을 예를 들었습니다. 유럽 강소국, 또 여기도 세 개 나라,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선진형 IFDI 유치 정책을 고찰한 그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IFDI라고 그랬죠. 고전에 이제 FDI. 이거는 뭐 많이 제가 우리 앞에서 이제 설명한 바가 있었죠. FDI는 잘 알다시피 다시 한번 리뷰하면 Foreign Direct Investment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DI는 뭘까요? 여기서 I가 영어로 말하면 inward입니다. INWARD, inward. 그러니까 자국 내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부에.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자국 내로 들어오는 유입 FDI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입 FDI.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지만 또 OFDI가 있습니다. 여기서 O라는 거는 outward입니다. 영어로 스펠링을 말하면 OUTWARD. outward FDI입니다. 이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FDI죠. 이제 자국 외 유출 FDI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유입 FDI는 다시 FDI를 구분해서 IFDI, OFDI로 구분하는데 IFDI는 자국 내로 유입되는 FDI, OFDI는 자국 외로 유출되는 FDI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1절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제 싱가포르, 대만, 일본 사례인데요. 우선 싱가포르의 사례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싱가포르는 뭐 국가의 개괄적인 이제 뭐 이게 딱 정확한 통계는 아니면 대충적인 이 통계는 맞을 겁니다. 대충 한 5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계가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고요. 여기는 공용어가 3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민족을 얘기했죠. 영어가 이제 공용어로서 30%를 쓰고 있고, 중국어 공용어로서 36%, 말레이어 공용어로서 12%.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가 다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뭐 대개 이제 중국계가 74%니까 4명 중에 3명은 중국계인데 대개 중국어는 하겠죠. 근데 대개 다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싱가포르가 조그마한 뭐 도시국가지만 결국 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지만 그 뭐 세계 뭐 그냥 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요인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개방된 구조와 최적화된 산업 구조를 택한 것과 또 영어를 사용한다는 게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한 5만 한 6천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뭐, 이게 산업 구조는 단순합니다. 서비스업이 75%, 제조업이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거의 뭐 없는 것이죠. 자, 싱가포르는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고부가치 산업인 생명과학 분야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한 바 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전략적 선택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협소한 내수 시장의 싱가포르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우리가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